합의도 하지 말고 뭐 그렇게 만났는데 뭐 이정 네, 언론인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공천관리위원회와 전략공관위원회가, 그동안 진행됐던 공천 심사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했던 공천 심사에 대한 내용과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과 등에 대해서 오늘 종합 브리핑하는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명백 공관위원장님과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 두 분께서 오늘 그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을 언론인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명백 공관위원장께서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공관위 업무가 사실상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경선 결과가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안규백 전략공관위위원장님과 조정식 사무총장님과 합동으로 기자 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공천 기준은 혁신과 통합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혁신과 통합은 민주당의 시스템 혁신 공천을 통해 달성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54개 지역구 중 추가 공모지역 10곳을 제외한 244개 지역구의 공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저희 민주당 시스템 혁신 공천은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21대 국회부터 도입되었던 선출직 공직자 평가 시스템입니다. 둘째, 도덕성과 적격 여부 심사가 강화된
후보자 사전 검증 시스템입니다. 셋째, 현역 의원 기득권 타파를 위해 경선 원칙을 강화했습니다. 넷째, 한층 더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기 위해 양자 경선 및 결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 하에 현재 시스템 혁신 공천이 진행되고 있고 민심과 당심이 반영된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시스템 혁신 공천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의 경선 지역 현역 교체율은 역대 최고인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둘째, 불출마와 경선을 통한 현역 교체는 현재 45명으로 전체 현역 의원 166명의 27.1%에 이르고 있습니다. 셋째, 경선 비율을 보면 현역 의원 경선이 74명으로 45.12%로 과반에 육박하고 있고 현역 당수는 60세 곳이지만 단독 공천 지역이 31곳이기 때문에 복수 신청 지역 중 단수는 32곳으로 20% 미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넷째, 현역 의원 중 다선 중진 의원 14명이 교체되었고 3선 이상 의원 중 36명이 교체되어 교체율이 38.38%로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공천과 국민의힘 공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은 다선 중진 교체가 4명에 불과해 중진 불패를 보이고 있고 김건희 특검 제2표결 전에는 의원 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말로는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고 하나 실상은 김건희 특검 디올백 방탄 공천, 비리 공천, 특혜 의혹 연루자 공천 등 구태 공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간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을 무희생, 무갈등, 무감동의 산무공천이라 하고 민주당의 공천을 혁신을 위한 고통스러운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주당 시스템 혁신 공천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50% 이상이 어떤 때는 70% 가까이가 현역을 교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같은 현역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민주당은 이번 시스템 혁신 공천으로 실현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 혁신 공천으로 공천 혁명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외부의 시스템 혁신 공천에 대한 왜곡과 악의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혁신 공천을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시스템 혁신 공천에 의해 선택된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 경제, 지방 소멸의 삼중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규백 전략공간위원장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규백입니다. 우리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작년 12월 21일부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월 8일까지 79일 동안 전략선거구 및 후보자를 심사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48개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였고 전략공천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25개 선거구에 대하여 단수 후보를 추천하고 23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신 13개 선거구 및
현역 의원 탈당 8개 선거구, 분구 선거구 4곳, 공관위나 최고위의 판단에 따른 18군데 선거구와 전략공천위원회 판단에 따른 4개의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 전략공천위원회는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감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늘날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심사했습니다. 따라서 불출마, 사고위원회 등 당규가 정하고 있는 바에 명확히 제시된 경우 외에는 액수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금품 수수를 인정한 경우가 보이는 경우 4년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선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가 저조하고 지역사회에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검증위, 공관위, 검증 소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관위의 요청 및 전략공관위의 판단에 따라서 해당 선거구를 전략선거로 지정하였습니다. 한편 후보를 추천함에 누구와도 친서관계를 떠나 당의 승리와 정권 심판을 이룰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한 게 된 것입니다. 광역단체장급이나 장관 경력을 지니고 계신 분들에 대하여서는 희망 선거구 한석의 승리보다 주변 지역 및 전체 선거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설득과 이해를 구하였으며 영입인재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영입된 분들 역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지세를 한층 끌어올 수 있는 곳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청년 전략특구 지정은 물론 단수 추천한 25명 후보자 가운데서도 청년은 4명으로 16%, 여성은 8명으로 32%에 달하여 청년 및 여성 정치 확대의 일부 이바지성을 평가합니다. 현재까지 전략선거구에 지정된 곳은 총 48개 선거구로 21대 총선과 똑같습니다. 단수 추천한 후보의 숫자는 비교하면 25개 선거구로 4년 전보다 5군데 감소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당원과 국민께 최대한 후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였기 때문입니다. 전략선거구를 최소화하겠다는 애초의 목표를 다소나마 지켰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공선 심사 과정에 대하여서는 4월 10일께 국민들께서 평가해 줄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만큼 겸허하게 국민의 평가를 기다리겠습니다. 저 역시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총선 승리와 정권 심판에는 대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선 이상 36명이 교체되었다고 했는데 3선 이상 36명 중 14명이 교체되어 교체율이 38.38%라는 그에 맞습니다. 그래서 36명 중 14명이 교체되었다고 정정하겠습니다. 네, 사무총장입니다. 첨언에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일문일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지금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비명 행사 공천에 대한 보도와 기사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당원 당규와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이 됐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비명 행사, 사천하는 그 주장은 이건 잘못된 정책 주장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금 방금 전에 공관위원장과 전략공관위원장께서 심사 결과와 현재 진행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서도 정확하게 내용들을 분석해서 좀 바르게 써주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예로 얼마 전에 모 언론에 단수공천 62명 중 친명이 41명으로 친명 횡재, 비명 행사라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번에 공천 실무를 같이 담당했던 또 공관위원이자 사무총장으로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기사를 내는지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 어디까지가 친명이고 또 어디까지가 비명이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굳이 기준을 따진다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경선을 치르면서 당내 경선에서 각 대선 후보 주자들이 캠프를 해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에서 경선 캠프, 열린 캠프라고 그때 구성을 했고, 그때 참여했던 의원들이 54명이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경선 캠프에 참여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차라리 이렇게 분석하면 대단히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참여했던 의원들이 총 54명인데, 그 54명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해 보면, 이번에 그 중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의원이 20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선을 치르게 되는 그때 의원들이 24명입니다. 그리고 5분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4명이 불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1분이 탈당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수 공천을 받은 의원들이 20명 중에서도 다른 신청 후보자가 없어서 단독으로 신청해서 바로 단수를 받은 의원들이 절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언론에서 얼마 중에 얼마가 친명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비명 형사니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해서 써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언론인 여러분들의 일문일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언론인께서는 자기 소속사를 좀 밝히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여기 먼저 손 드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권승현 기자고요.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된 서대문갑 최종 경선 후보랑 어제 발표된 후보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치훈 후보가 빠지고 김동완 후보가 포함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좀 어제 발표 이전에 그 이유가 미리 고려될 수는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전략공관위원장 안기백입니다. 어제 서대문갑 후보에 관하여 어제 전략공관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보 중 한 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해당 후보 역시 청년 정치인으로서 매우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한 그런 부분들이 100% 사실이거나 혹은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분을 제척한 것은 아니고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정치 집단의 저는 어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에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서 전략공관위 회의를 열어서 다시 재의결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승주라고 합니다. 좀 뒤늦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홍영표 의원 지역구의 경우에는 전략지역으로 결정된 다음 경선에 붙이지 않은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홍영표 의원 지역은 공관위원회에서 홍영표 의원 지역이 전반적으로 전략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그 위원님들의 그 의견이 있었고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홍영표 의원 지역구를 전략공관위원회로 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내려진 결정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공관위. 네, 전략공관위에서는 공관위의 요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토론과 심도를 했습니다만은 정치적, 정무적 또 여러 가지 지역 현황 상황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그런 의견에 도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수희 기자입니다. 그 서대문갑 관련해서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말씀하신 분들이 어떤 재척사유나 결격사유가 아닌데도 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좀 일각에서는 그 이번에 새로 올라가신 분이 대장동 변호인이다 이런 타이틀로 낙점이 된 건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관위원장님이나 사무총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공천의 불공정성 보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셨는데, 좀 그럼 언론의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전혀 수용을 못 하시는 건지, 단순히 이번에 공천 파동이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당 후보가 어떤 100%의 하자가 있거나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 후보를 교체한 건 아니고,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여성단체 등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같이 정치하는 집단에서는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동화 후보가 저희 공관위원장들이 전부 다 점수 마크를 했습니다. 마크를 해서 순서를 다 정해서 5명에서 3명을 압축했습니다만은 시당초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누구 변호사라고요? 대장동 변호사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으면은 어제 결정해서 발표를 하지 그분을 제책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더 역으로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과 어떤 선제적으로 그 생각과 고려 없이 저희들 공천관리위원회는 전원이 의견 통일로 점수 마크한 그 근거를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후보가 교체돼서 그 차점자 차순위가 3위로 올라가서 오늘 그 후보로 김동화 후보로 발표하게 된 경위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관련된 얘기입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시아경제 오지은입니다. 그래서 3명 중에 차순위자가 3등으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애초에 5명 후보 중에 3위 후보까지 올린 거였으면 2인 경선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김동화 후보를 올린 이유가 궁금합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5인 경선에서 3인으로 압축을 하자고 했는데 다시 2인으로 하자는 것은 전체 우리 공관위원들의 통일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도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부분의 공관위원님들께서는 3인으로 우리들이 최초에 발표했기 때문에 차순위로 올린 게 절차와 과정상 맞다 해서 차순위자를 3위로 세 번째로 올린 거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언론이 악의적으로 그 왜곡 보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언론이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그 기본적인 어떤 그 태도라 할까요? 이 태도가 민주당의 공천은 굉장히 시끄러운 공천, 갈등 공천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국민의힘 공천은 조용한 공천, 그리고 이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간담회를 연 이유도 우리가 팩트를 보면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입니다. 이것이 모든 팩트상에
통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밝히려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공천이 조용한 이유는 방탄 공천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아무도 그 중진 의원도 이렇게 컷오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조용한 공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용한 공천이 아니고 아주 억눌려져 있는 공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이 방탄 국회가 지나간 뒤에 지금 현재 여러 지역에서 국민의힘 여러 지역에서 공천 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략공관위원장입니다. 우리 전략공관위에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천은 저는 이변의 연속이었다. 예상치 못한 후보들이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오고 강구하고 경고했던 후보들이 지역 평가를 못 받고 애석하게 0. 몇으로 탈락하는 그런 후보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을 비춰볼 때 감동이 있는 저는 역사성의 어떤 서사적인 그런 공천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프레임 어떤 짜여진 틀보다는 어떤 공천의 툴에 의해서 공정하게 그 툴에 의해서 드라마를 쓴 후보들이 상당히 많았다. 언론인들도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굉장히 반전에 거듭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속출이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 4월 10일 날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평가를 주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연꽃은 오물에서 피지만은 밑에 물은 굉장히 시궁창물고 더럽지만은 마지막 피는 연꽃은 굉장히 자비스럽고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저희들은 4월 10일 날 국민들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를 것을 기대합니다. 네, YTN 손효정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설명해 주실 때 주로 혁신 공천의 근거로 현역 교체율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경선 결과에서 보면은 일부 중진 의원 같은 경우 일반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얻고도 결국에는 뭐 감가산이라든지 아니면 당원들의 투표로 탈락한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이제 중진 그리고 현역이 대거 물갈이 되는 기준만이 이제 좀 좋은 공천의 기준이라고 보시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할까요? 네. 언론에서 알다시피 저희들은 그 4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있고, 검증위원회가 있고, 공관위가 있고, 전략공관위가 4가지 툴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새로운 수혈이 필요하다, 인재가 필요하다,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때 필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이 준거 틀을 가지고서 새로운 인재 수혈과 영입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고 정치의 활성화와 시민적, 국민적 욕구에 충족하는 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 같은 고전적으로 재앙적 총재 같은 시절에는 공간이 하나 원톱으로 이게 좌지우지했지만은 저희들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서 이 밸런스를 맞추고 이렇게 해서 이 공천 과정을 이 프로세스를 밟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더 좋은 인재가 또 수혈돼서 국민들한테 대국민 정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더 역동성이 저는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툴이 4가지 툴이 없었더라면은 여느 당처럼 밋밋한 공천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천 심사를 하기 전에
그 평가 시스템은 그 작년에 이미 평가 시스템 평가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어떤 위원을 이렇게 배제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인데, 시스템 공천의 효과가 지금 말하자면 지금쯤 이렇게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언론에서 계속 공천 관련 논란을 조명하는 것에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의원들이 말씀하시기에는 뭐 투명성, 설명이 없었다. 내가 왜 이렇게 뭐 컷오프됐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즉 투명성이 결여돼 있었기 때문에 이 공천 파동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투명하게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그 평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인데, 평가 시스템에 의하면 그러한 소위 하위 20%라든가 해당되는 분들에게 이것을 알려줄 수 없도록 명단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려줄 수 없도록 평가 시스템에 아예 당규로 해놨습니다. 그 공개하는 결정도 공관위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 시스템에 따른 것이고, 그것이 제가 인위적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보여주고 어떤 분들은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는 2015년도 김상곤 위원장 때 출발했습니다. 20대 때는 하위 20%에 무조건 컷오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서 21대는 10%는 30포인트 감점, 20%는 20포인트 감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회를 주자는 얘기했죠.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뭐 제도 개선이 또 다시 회계로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에 현역 의원을 교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수단으로 하여 더 나은 인재들을 저희들이 대국민 정치 서비스의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역 의원 교체가 목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평가 기준과 가치를 놓고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더 나은 목적에 달성하는 데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 뒤에. 네. 너무 많이 하신 건 아니에요? 네. 앞으로 한 3분 정도만 더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위지혜 기자입니다. 그래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현역 교체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뭐 공천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중진이신 조정식 사무총장님이랑 안규배 위원장님이 불출마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개인적인 문제들 이렇게 답변 드리긴 좀 그런 자리인 것 같네. 네, 그리고 저희들도 당연히 공천심사의 대상이었었고, 네, 그렇게 심사를 받은 건데, 그런 이제 불출마나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개인의 결단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또 역할과 관계된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 네. 저는 유명한 화가는 자화상을 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생긴 부분을 그리려면 쑥스럽고 못생긴 부분을 그리려면 고지곧대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언론과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그 문제는 그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하셨으니까 안 한 분. 예. 네.
네, 뉴스핌 윤채영입니다. 그 선거에서 중도층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현재까지 공천 후보자 경우에는 나이를 보면은 평균 연령이 오히려 지난 총선 때보다 좀 더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뭐 2030 경우에는 한 5명 정도가 공천을 받았고 5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혹시 세대 교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천 과정에서 고려가 없었던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조직과 집단도 마찬가지지만 노장청의 조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당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우리 당은 어쨌든 청년 전략 특구를 묶어서 청년한테 기회를 주었고 여성 전략 특구를 묶어서 여성한테 기회를 주었고 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그런 배려를 전반적으로 많이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저는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또 특히 청년과 여성에 대해서도 많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저는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아직까지 경선을 치르는 곳이 39곳의 결과가 이제 나와봐야지 최종적인 통계가 나오고 이제 후보자 전체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또 이제 총선 기획단을 하면서 여성과 청년 후보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총선 기획단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특히 서대문갑을 청년 전략지구로 지정한 것도 그런 연장이었었죠. 현재까지 확정된 아직 경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속에서 현재까지 확정된 현재 이번에 민주당의 여성 후보자가 32분입니다. 그리고 청년 후보자는 현재 13명이 현재 공천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최종 결과에서 이제 이 숫자는 좀 늘겠죠. 비례 빼고 하는 겁니다. 예, 지역구 공천자가 비례는 빼고요. 그리고 지난 21대 때 여성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33명의 13%였는데요. 일단 현재는 그거를 상회하는 현재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최종 결과가 되면 다시 한번 언론에 브리핑 될 것입니다. 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을 하고 위로를 보내는 정당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 민주당은 노약자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노약자에 대한 배려, 노인에 대한 배려도 심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물론 청년과 여성에 대한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통계에 안 잡히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정신이 말하자면 지금 경제 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에 공감을 표하고 이에 같이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 2분 정도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TV조선 장세희 기자입니다. 2가지 질문 드리는데요. 대표적인 친문 의원님인 전해철 의원님이 경선을 가고 이인영, 진선미, 윤건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 단수를 받았는데 이제 전략적으로 탈당을 막기 위해서 공천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정치적 판단 전혀 고려가 없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건 이명백 위원장님이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계우 의장님 같은 경우에 단수 공천 받은 게 후보 격차 20% 차이가 안 났지만 공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 그럼 이게 점수와 무관하게 공관위원들만의 의견만으로 단수를 주는 게 형평성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해철 의원을 전략적으로 경선을 허용했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그 공천 시스템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계호 의원의 경우는 그 공관위원들이 그때 이계호 의원의 그 단수 공천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계호 의원은 당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를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하고 만장일치로 이계호 의원에게 단수를 주자고 무슨 결의를 했고 그래서 단수로 올렸습니다. 잠깐만, 여기 아까 또 물어보신 거에서 장세 기자시죠? 네, 물어보신 거에서 그 이인영 의원과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진선미 의원은 단독 후보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수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인영 의원 경우는 거기가 복수 신청 지역이었었는데 이인영 후보와 다른 후보가의 이 현격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심사에 따라서 단수로 선정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다음 질문. 네, 그만하죠.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입니다. 그 이명백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공천 초창기에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컷오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진행 상황들을 보면 좀 막말이랄지 혐오 발언을 했던 좀 후보자에 대해서 이번에 좀 제대로 컷오프가 되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다시 평가를 해보시면 이 원칙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 혐오 발언이 문제가 된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징계를 받은 김우영 후보 같은 경우도 징계 받은 바 있는 거죠? 김우영 후보는 징계를 받지 않았고 막말 논란이 있었던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김우영 후보는 막말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우영 후보는 말하자면 강원 그 도당위원장을 하면서 이 경기도에 공천을 신청한 것인데 그것이 당 규약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것을 그 지역을 옮겨서 그 공천 신청을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정서상의 법이죠. 그러니까 정서상에서 이 도당위원장을 하는, 강원도 도당위원장을 하는 분이 경기도로 옮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지. 이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심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는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천 신청을 허용을 하고 심사를 했습니다. 양문숙 후보 같은 경우도 수박 다 깨버리겠다 이런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전해철 의원하고 경선을 치르거든요. 이런 분도 컷오프 안 하고 그냥 가는 건가요? 근데 그 헤이스피치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보면 그 성적인 여기 담긴 어떤 이런 발언이나 아니면 인종적인 그 혐오를 하는 발언 이런 것이 헤이스피치에 들어가는데 수박을 깬다는 것이 과연 징계를 받을 정도로 공천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혐오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수박 발언에 대해서는 혐오 발언이다 이렇게 잠깐만 그렇게 지금 막 개별적 질문식으로 막 하실 게 아니고요. 네. 네, 마무리하죠. 네, 이 정도 나오면 지금 이제 하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럼 아까 지금
마무리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건 좀 이따가 또 끝나고 또 다시 질의를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우리는 제가 하고 공천에서 탈락된 그 의원님들의 그 아픔에 공감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민주당 밖에서 길을 찾는 데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민주당에서 성장을 하고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커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라도 민주당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럼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